자, 일단은 뉴스 몇 개를 저희가 최근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들을 뽑아봤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뉴스는 자, 3천만 원대 반값 전기차 테슬라, 볼보, 폭스바겐이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볼보, 제너럴모터스 이런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경쟁적으로 3천만 원대 반값 전기차 생산 계획을 발표했다,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중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언젠가는 각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점점 줄거나 폐지가 될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 전기차를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추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볼보나 폭스바겐은 이제 컨셉트카 정도를 나온 거고, 네. 이제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처럼 이렇게 컨셉트카라든지 이런 모형을 제공을 안 하고 있지만 반값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생산 공정 혁신을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 때 발표를 했다. 그렇죠. 그 부분에서 준비는 확실하게 테슬라가 한 발 앞서가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리튬 확보라든지 리튬 리파이너리라든지 이런 부분 준비까지도 버티컬하게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은 반값 전기값은 테슬라가 차별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렇죠. 네. 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그 위에 테슬라의 소프트웨어가 그 생태계가 앉혀지고 앱스토어가 만들어지면서 자동차에 대한 다른 체험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모수가 많아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흔히 많이 돌아다녀야 네, 된다. 테슬라들이. 네트워크 이펙트에서 얘기하는 인스톨드 베이스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반값 자동차는 피할 수 없는 다음 수순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사실은 앞으로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 있어서 순위를 바꿀 수 있는, 전기차 업체만의 순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순위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현대기아차도 울산에 공장 짓는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제발 거기서 좀 비싼 자동차 만들지 마시고 반값 자동차 전략을 현대기아차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테슬라는 어쨌든 생산 공정 혁신 저희가 전에 알려드렸던 컨텐츠 있는데 그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과연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동차 업계는 대략 2년 정도 뒤에 2025년 정도 되면은 자동차, 전기차 가격이 대부분 많이 다운될 것이다. 네, 라고 그리고 예상하고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 전기차 가격도 하향 추세에 있다는 건 제가 지난 시간에 어제 말씀드렸던데 이유는 리튬 가격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쵸. 좋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중국, 역시 중국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야기 드렸지만 테슬라 전기차 치킨 게임에 돌입했다. 중국에서 대대적인 가격 할인, 저희가 계속 이야기 해드리고 있죠. 1분기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가격을 계속 낮추면서 판매를 꽤나 많이 했고 이러면서 실적도 꽤나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 테슬라가 시장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니까 다른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도 가격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분은 뭐 중국에 있는 BYD라든지 뭐 진리가 뭐 적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제적인 통계 수치에서는 10%대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합친 그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현대차가 아주 작은 이윤율을 겨우 남기는 것 위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저가형 그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CATL에. 네. 지금 이제 테슬라도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 중 일부가 CATL 배터리를 집어인 거거든요. 근데 이 CATL 배터리 중에 일부가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쓴 차들에 한해서 아마 가격을 대폭 할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터리 가격에서 어느 정도 자금을, 그러니까 이윤율을 확보한 상태에서 가격 할인이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가격 할인 들어가는 차량 중에 많은 경우에는, 근데 그것이 심각한 정도로 품질에서 뭐 훼손이 있느냐 아니라 레인지, 그러니까 즉 한 번 충전했을 때 주행 거리가 조금 짧다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나쁜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의 가격 할인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중국에서도 테슬라가 시장을 한번 흔들었습니다. 과연 중국 자동차 회사들도 가격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지 봐야 되겠고요. 다음 뉴스는 자, 테슬라 멕시코 공급망 강화,
이러면서 세미 부품을 현지서 조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첫 전기 트럭 세미에 필요한 부품을 멕시코 업체로부터 공급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멕시코에 신공장을 지으며 현지 공급망을 확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뭐 멕시코에서- 세미만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그쵸. 멕시코가 자동차 생산 기지가 기아 자동차도 멕시코에 공장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멕시코가 북미 노스 아메리카로 들어가기 때문에 북미 이 경제 그쵸, 조약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멕시코에서 졌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진 것 같은 세제 혜택이 있구나. 이런 리쇼라고 하죠. 리쇼링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에는 사실은 자동차에다가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멕시코 기가 팩토리도 뭐 어쨌든 계획되어 있는 상황인데 멕시코에서의 생산량이 좀 더 늘어나거나 멕시코가 중요한 또 남미나 이런 데로 가는 중요한 기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멕시코에서 아마 반값 자동차가 생산이 되겠죠. 그렇죠. 테슬라에.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죠. 네. 모델 2, 뭐 가칭 모델 2 저가 모델이 멕시코 기가 팩토리에 오픈할 때 거기서 첫 만들어지는 차가 될 네, 것이다. 2024년 12월로 지금 테슬라는 전망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12월이 될 수도 있고 좀 빨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늦춰져서 2025년부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025년이 본격적인 모델 2가 세상에 공개되는 팔리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때 모델 2가 공개되는 멕시코 기가 팩토리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죠. 주가에서도. 그때 되면 예를 들면 벨린 공장도 지금 주당 5,000대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지금 그 상하이 공장이 주당 뭐 거의 7,000대, 8,000대씩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사이즈가 올라갈 거고 이미 텍사스 공장도 확장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기 때문에 벨린 공장도 마찬가지로 확장 계획을 이런 데서도 아마 모델 2들은 생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이 바로 또 다음 뉴스에 나왔습니다. 테슬라 기가 팩토리 4 주간 생산량이 5천만 대를 5천만 대 아니고 저 4가 저 베를린 얘기. 네, 베를린입니다. 5,000대를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독일 베를린 인근에 있는 기가팩토리 4의 주간 생산량이 지난 25일, 3월 25일 기준으로 5,000대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말 주간 생산량, 그러니까 2월 말 생산량이 4,000대를 돌파했는데 한 달 만에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를린이 어쨌든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죠. 그만큼 베를린의 공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인력을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직원들 못 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직원들이 이제 노조 가입이 여기는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뽑을 때 되게 신중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해고도 되게 어렵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생산량 늘어나는 속도들이 이제야 4,000대 초기 올해 1월 달에 4,000대 돌파했었죠. 그렇게 하고 이제 5,000대 돌파하는 거는 사실은 매우 늦은 거지만 이제는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램프업 구간에 박사님 강조하시는 들어갈 수 있을지 일단은 이번 3월 25일 3월 말 기준으로는 주간 생산량 5,000대를 돌파했습니다. 더 빨라지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자, 다음 테슬라 사이버 트럭 차체 한 방에 프레스한다. 기가 프레스로. 네. 네, 자, 요게 또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때도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탈리아 기업 이드라의 고압 주조 기계 기가프레스를 도입한다. 이러면서 한 번에 그냥 용접 공정을 거치지 않고도 차체를 조립할 수 있게 한 번에 틀로 찍어낼 거다라는 겁니다. 유튜브 영상 보시면 텍사스 공장의 그 기가 프레스가 도착하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설치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고 테스트 생산을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테스트 생산을 하게 될 거고 아마 본격적인 조립은 올해 하반기부터 생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사이버 트럭 저희 언제 볼 수 있을지. 근데 저건 어차피 북미 시장의 제한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한국에서 또 기처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몇 대 사 계시겠지만 한국 도로 사정에 뭐 그쵸. 반드시 필요한 차는 아니니까요. 근데 뭐 미국 북미 시장 전 세계에서 저런 차를 소비하는 나라는
그러니까 픽업 트럭 소비하는 나라가 예를 들자면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캐나다. 멕시코 딱 세 개국가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런 거는 런던 같은 데라든지 파리나 로마 같은 데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움직이기 매우 힘들어요. 제한된 시장이지만 모델의 다양성을 준다는 부분에서 의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은근히 저거 사이버 트럭 몰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계시는데 과연 우리나라 도로 사정에는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 뉴스. 자, 테슬라 슈퍼차저 개방 프로그램 독일에서 충전소를 69곳으로 확대했답니다. 자, 독일 내에 테슬라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153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69곳이 개방이 되면서 지난해 6월에 16곳에서 큰 폭의 증가세. 어쨌든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할 수 있는 것을 테슬라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차종에게도 오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저것이 이제 워렌 버핏하고 논쟁했던 거죠. 워렌 버핏이 일론 머스크를 공격을 했었거든요. 네네. 왜 슈퍼차저를 너네만 하지 꼭 그걸 개방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멋있는 말을 했었죠. 슈퍼차저 정도로 내가 해자 모트라고 하죠. 해자라고 하는 아까 성 주변의 네. 그걸 그래서 예. 경쟁의 진입 장벽을 그런 거 정도로 나는 슈퍼차저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전략적 의미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 자체는 저거를 우리 온리 테슬라만 하는 거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진즉부터 2년 전부터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꽤나 많이 슈퍼차저가 오픈되어 있답니다. 다른 회사에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슈퍼차저 설치되어 있는 게 거의 다 다른 회사의 차종도 쓸 수 있게 해놨다고 하고 이탈리아도 많이 오픈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도 언제 우리나라는 되나요? 아직 안 되겠죠? 우리나라는 아시는 분들은 혹시 우리나라도 슈퍼차저에서 다른 차종이 현대차, 기아차가 충전되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사님께서 해줄 내용은 테슬라의 1분기 실적과 그것에 따른 주가 전망입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원래 항상 그 한 분기가 끝나갈 때쯤 되면 월가에서는 좀 전망치들을 많이 내놓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3월 달까지 해서 종합적인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의 앞부분인 1, 2월 실적을 가지고 실적을 예측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이제 셀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바이로 갈 것이냐, 홀드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전망치들을 내놓고 있어서 오늘은 그거의 통계를 좀 가져오면서 이 부분들을 좀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좋습니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적을 보시면 이거 그 실적 보기 전에 우선 수요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수요 분석을 해서 이거 UBS가 은행이죠, 투자은행이죠. 네. UBS가 한 10,000명의 패널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매년 발표하는 것이 있어요. 네.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디맨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그림이 복잡해 보이지만 박스권이 글로벌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특이한 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49%였어 구매 의사가. 네네. 자, 당신이 지금 자동차를 산다라면 전기차를 사시겠어요? 살 건가요? 니은기관을 사시겠어요? 할 때 전기차를 사겠다는 희망 사람이 작년에 49%였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46%로 떨어졌습니다. 조금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떨어진 네네. 그래프상으로 떨어진 거죠. 네. 근데 이게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오. 아시겠지만 뭐 노르웨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치인데 중국 한번 보세요. 중국은, 중국은 82%예요. 그러니까 와. 중국은 이제 전기차의 나라로 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국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게요. 우리나라 네, 떨어졌네요. 한국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고, 근데 한국도 되게 전기차의 보급률은 매우 낮은데 정말 낮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럽이 대략 한 12%, 중국이 한 20%, 미국이 작년에 겨우 6.5% 기록했는데 한국은 그보다 낮아요. 더 낮죠. 5% 미만이니까 네네. 전기차는 실제로 구매하지 않으면서 전기차를 현대 기아차가 잘 만들어서 그런지 희망상은 사고 아니면 싶어. 테슬라 주주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전기차에 대한 희망은 있는데 한국도 떨어졌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플랫하죠. 그러니까 35%에서 35%, 즉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크게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UK죠. UK가 영국. 무려 40에서 30으로 떨어졌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29%에서 28%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떨어진 이유는 지금 그러니까 유럽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사실은 지금 프랑스도 안 보여주지만 프랑스도 떨어졌고요. 그래서 유럽이 전체적으로 이 어포더빌리티 컨선이라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너무 큰 거잖아요. 네네. 특히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에너지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천문학 기록적인 지금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 자체가 개솔린보다 비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있고 경기가 되게 불안하고 안 좋기 때문에 자동차 사는 것을 미루는 거죠. 네. 딜레이 시키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디클라인드, 그러니까 이 축소가 전체적으로 떨어진 이러한 현상이 나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UBS가 이번에 설문조사하면서 같이 분석도 내놨어요. 앞으로 네. 그러니까 EV 시장이 얼마나 커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글로벌로 봤을 때 2026년 전체의 마켓 쉐어가 글로벌로 26%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26% 당연히 안 되겠죠. 이제 겨우 10%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일 텐데, 그리고 2030년에는 51%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글로벌 마켓 쉐어가 51% 된다는 거고, 2030년이 테슬라가 2천만 대를 2천만 대 만든다는 만든다. 거였어요. 충분히 지금 EV 시장의 규모의 확대도 이 UBS의 전문적인 예측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과 네. 테슬라가 저희가 생각한 게 아니죠. 테슬라가 계획했던 바와 좀 일치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페네트레이션은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암기할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정확하게는 아까 제가 외워야 되나요? 2022년 네. 뭐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국이 얼마나 상승 가능성이 있는가, 미국 시장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볼 때 미국은 2022년 페네트레이션이 전기차의 비율이 6%, 그리고 유럽이 13%, 13. 그리고 중국이 무려 22%. 중국이 압도적으로 이것이 세계 3대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차 시장 규모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고, 네. 그리고 유럽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대단히 강력한 1,000만 대가 넘게 팔리는 이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 22%, 여기에서 테슬라가 어떻게 BYD와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뭐 지금 2위로 밀려나고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주장하는 것처럼 BYD의 차량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존재해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왜 그렇게 통계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순수 BEV만, 그러니까 전기차만 순수 전기차 EV만 하는 게 말고. 아니라 EV 통계에 BEV라고 해가지고 순수 전기차가 배터리 저 EV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또 저기 EV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BYD가 사실은 1등하는 이유에는 거기에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긴 있어요. 그거를 빼면 테슬라가 1등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일부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네. 하지만 BYD의 상승세라든지 모델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매력적이고 힘있기 때문에 네. BYD가 또 지금 이제 중국 시장을 넘어서 동남아로 이제 우선 진출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에 이제 차량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유럽도 지금 교두부를 마련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BYD도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사실 전 세계 판매하잖아요. 네. 전 세계에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 규모를 이렇게 창출하고 있는 건데 BYD가 만약에 중국을 넘어서게 될 경우에는 대단히 강력한 경쟁자가 지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 13, 6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예. 앞으로 시장 사이즈가 어떻게 커져갈지 것인지. 예,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작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 행정부에서 지금 강력하게 밀고 있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법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는 IRA라고 하는 그 법안이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네. 법안이 돈이 올해 내년 2년 동안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럼 2년 동안 대단히 폭발적으로 특히 2023년하고 2024년에는 폭발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져갈 것은 테슬라 실적에서도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디맨드 사람들이 사겠다는 의사는 지금 49에서 46으로 떨어졌고 이거는 유럽 지역에 의한 영향이 크다라는 것. 한국 네.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좀 낮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또 상승시키고 있는 압력은 중국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미국 시장이 플랫 간 이유 중에 하나, 그러니까 유럽 시장은 꺾인 거죠. 디클라인 형태가 나타났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미 현존하고 있는 고물가라든지 그리고 전쟁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소비 위축이라든지 소비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뭐냐면 이 중앙은행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자꾸 연준에서 준비율 이자율을 높이게 되게 될 경우에 지금 은행 자체가 은행권이 부실해지는 네. 그래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이자율을 높이면서 은행권 부실을 막기 위해서 현금을 푸는 좀 이러한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 제로섬 게임 같은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현황이고, 이것이 미국의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강력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앙은행에서 자꾸 이자율을 높이다 보니까 여기 $1,000예요. 한 달에 $1,000 이상씩 이 자동차 때문에 돈이 지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원금 상환하고 이자까지 갚으려고 하니까 $1,000가 넘게 된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가계에 큰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미국에서 올해 수요를 누를 수 있는 또 하나의 작동하는 부정적인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상승 자체가 이렇게까지 부담이 되는 거 처음으로 이제 통계가 나와서 제가 오늘 가져와 봤고요. 네. 그래서 이게 수요가 된다라면, 근데 요 조사에서 또 재미난 게 있었어요. 네. 이 10,0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 브랜드가 어디냐? 네. 어디세요? 저요? 저는 벤츠. 근데 아니요, 테슬라죠. 아니, 테슬라죠. 1등이 테슬라가 나왔고요. 네. 테슬라. 그다음에 2등이 BMW. 그다음에 3등이 아우디가 나왔어요. 아우디가 높네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벤츠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 BMW, 아우디 순이었다. 중복 결정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고, 이제 공급에서 실제로 이제 판매 1, 2월 실적을 보게 되면 제가 2월과 1월 거꾸로 좀 역순을 해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이번에 2월달에 테슬라가 판매한 것이 거의 2만 대 가까운 19,249대를 팔았어요. 시장 점유율로 볼 때는 EV 시장에서 20%의 시장 점유율을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개별적인 통계들은 좋은 것들 많아요. 테슬라 지금 모델 Y가 장난이 아니게 팔려요. 베스트셀링카가 지금 모델 Y가 되고 있거든요. 유럽이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폭스바겐은 꺾고서 그러한, 그러니까 자동차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도 모델 Y가 그 나라의 자국 회사인 폭스바겐의 ID3를 이겼다, 3와 4를 이겼다는 부분도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작년 2월 달에 판매한 실적이에요. 12,860대에서 2만 대로 갔다라는 것은 성장률이 한 35% 정도 되어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이런 부분 대단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또 2월 달에 이것이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1월 때는 9,000대밖에 안 팔았어요. 전월 대비하면 엄청 늘었네요. 네, 전월. 근데 원래 1월이 잘 안 팔리는 달이에요. 이 1월도 작년 22년 1월 대비는 성장한 겁니다. 네. 그래서 1월이랑 원래 언제 잘 안 팔리냐면, 유럽에서는 12월, 1월, 2월 그리고 3, 4, 5부터 다시 판매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 휴가가 끝난 9월, 10월, 11월. 그러니까 여름 휴가 가기 전에 다 중고차나 차를 샀다가 여름 휴가 끝나고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8, 9, 10월에 실적이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아니 9, 10, 11월 그 다음에 다시 3, 4, 5가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1월 달 자체에 9,000대 팔았다라는 거가 이렇게 적게 팔았지가 아니라 이것도 전년 대비 상승한 수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유럽에서는 이 정도의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즉 전년 대비 되게 상승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자면 중국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뚜렷한 통계가 일괄적으로 지금 유럽, 중국, 미국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조금 서로 다른 수치를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겨우 찾은 거거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3월 19일까지 10만 대 팔았어요. 근데 중국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많이 판 데가 작년 4, 4분기거든요. 작년 4, 4분기에 12만 대 팔았는데 이게 기록이었다고. 그리고 1, 4분기보다 원래 4, 4분기가 많이 팔려요.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잘하면은 올해 1, 4분기가, 그러니까 중국의 1, 4분기가 2만 대 정도만 더 팔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유럽보다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대가 팔렸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2만 대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3월 말까지는 충분히 채울 수 있다. 그러면 4, 4분기 수준 정도의 실적인데, 이게 4, 4분기 실적이면 전년 대비보다도 대단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판매 실적이 지금 원래 이 겨울이 별로 판매 실적이 좋기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꽤나 잘 팔렸다. 이 정도면 무진장 많이 팔린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이 그러니까 플러스가 많이 될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를 보시죠. 미국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53,000대를 팔았는데, 전년도 2022년 1월에는 39,000대예요.
그러니까 어우, 엄청 뛴 많이 거죠. 팔았네요. 35.4%가 뛴 겁니다. 그리고 2월 달 보세요. 전년도 22년도에 2월에는 42,000대 팔았는데 오. 지금 올해 2월에는 6만 대 6만 팔았으니까 성장률이 39.6%.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지금 테슬라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경기가 되게 안 좋을 거라는 우울한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다들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작년이 엄청나게 축소된 해였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코로나 효과 때문에 대단히 소비가 축소됐다가 지금 그것이 풀리면서 흔히 말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보복 소비 뭐 이런 얘기를 나눈 것처럼 소비를 많이 하긴 해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그래서 4, 4분기 때부터 풀리는 바람에 4, 4분기에 이미 테슬라의 역대 중국 판매율의 기록을 세웠었다. 근데 거기에 육박하는 정도로 2023년 1, 4분기 때 중국 실적이 나올 것 같고 미국은 무려 이렇게 30%가 넘는 실적 상승률을 보일 거고 이건 3월에도 유사하게 나타날 거라고 지금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미국 성장률은 30%가 넘을 거고요. 그리고 유럽도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테슬라의 매출 성장률은 전체적으로 볼 때 1, 4분기는 30%까지에 육박하는 매출 성장률이 있을 거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문가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의 트레이드 오프가 어떻게 발생할 것이냐. 매출이 이렇게 늘었을 때도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프라핏 레이트가 24%라는 작년 4, 4분기 때 경이적인 기록이 어느 정도 하방할 것이냐. 만약에 제 판단에 테슬라의 우리가 또 1, 4분기 진짜 실적 발표할 때는 라이브 방송을 해도 저는 할 생각인데요. 밤을 새서라도 예. 할 생각인데 실적 발표가 있어지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20%대를 프라핏 레이트를 유지하게 된다. 24%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럼 주가가 좀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매출이 오를 거라는 거는 지금 이미 자명한 거예요.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매출이 오를 것은 지금 자명한 거고, 네. 그러니까 아니 저기 판매량 매출 죄송합니다. 판매량이 오를 건 자명한 거고, 근데 이 정도 비율이면 아무리 가격을 낮춰줬어도 저는 매출도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매출도 크게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프라핏 레이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 가격 인하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보셔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3, 4분기, 1, 4분기 때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그러니까 즉 테슬라의 실적을 누르는 거는 아까 전에 한 달에 $1,000까지 그 비용이 지출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자율 상승이 가장 마이너스 요소이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권에다가 지금 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사들이는 미국 지금 중앙은행의 그런 정책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또 이자율까지 올리는 이러한 서로 상반된 정책이 충돌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물가를 못 잡게 되는 것들이 장기 과제로 남아버리는 그래서 올해는 피봇이 없다라고 파월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이자율 상승이 계속 지속된다는 건 올해 내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동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요인은 당연히 보조금하고 가격 인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유럽에서 실적이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가 팩토리 베를린에서 생산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1, 2월 달에는 주당 4,000대를 생산했는데 작년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기가 팩토리에서 주당 2,000대밖에 생산 못했었어요. 네, 그렇죠. 예, 2,000대, 뭐 2,500대, 2,000대 정도 생산하다가 4,000대까지 올라갔고 또 요번에 계획을 발표했죠. 베를린이 드디어 안정돼서 3월 달부터는 5,000대로 가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지금 5,000대까지 가니까 1년에 한 달에 2만 대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하이에서 항상 만들어서 유럽으로 갔었거든요. 네. 미국에서 만든 건 미국에서 소화하고, 근데 이제 상하이에서 만든 것이 가지 않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좀 절약이 됩니다. 절약되겠네요. 네, 물류 비용이 절약되면서 테슬라의 프라핏 레이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네. 또는 가격 인하의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근데 뭐 지금 가격 인하 하지 않아도 충분히 보조금들을 받으면서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것이 테슬라의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또 하나는 전기차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이 테슬라의 어떠한 높은 이윤율에 기반한 어떤 전기차 하락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작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요맘때쯤에 리튬 가격이 피크를 찍었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도 비싸져서 도저히 이거 맞출 수도 없었던, 그러니까 이익률을 맞추는 것 자체가 아이오닉
도 그렇고 EV6 같은 경우도 기적이었다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여름 이후에 리튬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의 평가는 EV 프라이스의 컷, 그러니까 즉 EV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패드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트렌드다라는 거, 경향성이라는 거라는 거고, 그 이유는 바로 배터리 가격이 낮아졌고 그것은 원인은 리튬 가격이 프라이스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규모의 경제 효과, 램프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베를린 같은 경우도 이제는 기가팩토리도 램프업 구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램프업 구간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생산량 대비 그 마진율의 높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러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전기차의 이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EV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전기차가 올해는 좀 전체적으로 가격 하락들을 하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스티뮬레이션 자체는 대단히 잘 될 거라고 보고, 자극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자, 이제 재밌는 건 이제 주가를 어떻게 전망할 것이냐. 그러니까 실적은 대략적으로 흐름을 봤던 것처럼 네. 정리해 볼까요? 매출은 이제 판매 판매는 대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확실히 늘었을 거다. 확실히 1, 4분기 치고 대단히 늘었을 거다. 그리고 워낙 판매 대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매출도 좀 늘었을 거다. 매출도 늘었을 거고, 다만 프라핏 레이트가 얼마만큼 유지가 되느냐 또는 그러니까 20%대 밑으로 내려가느냐. 또는 20%대를 그래도 유지하느냐. 24%를 유지하는 건 저는 어렵다고 봐요. 어쨌든 가격을 낮췄으니까. 네, 가격을 낮췄으니까 24% 유지하는 건 어렵지만, 만약에 20%나 21%만 유지해도 대단히 월가라든지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놀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주가는 3분기 실적, 1,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의 여지들이 확실하게 상승의 여지가 확실하게 있다. 아무리 이자율이 지금 안 좋아도. 네. 예. 그리고 지금 좋은 소식은 유럽 시장으로 볼 때는 기가팩토리 베를린이 램프업 구간으로 들어가는 5,000대 주당 5,000대 생산이 안정화되기 시작되고 있다. 많이 만든다. 네, 많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유럽에서 발생하는 소비를 커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상하이에서 중국에서 안 가져와도 되니까. 네, 물론 가는 물동량이 조금 있을 있겠지만. 거예요. 예, 터키라든지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거든요. 이런데 다 보급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의 물동량은 가게 되더라도 이 물동량이 확 줄기 때문에 이 물류 비용 절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흐름이라고 했을 때 테슬라의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게 네스닥이라는 언론이죠. 여기서 이제 뽑은 건데 25일 날,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나왔던 되게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스톡이 월스트리트에는 이것이 업사이드로 가는 더 further 업사이드,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을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글을 보면 재미난 표현들이 좀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 글을 말고 또 다른 글에 보면은 이 UBS의 애널리스트인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패트릭 허멜. 이 패트릭 험멜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문가들하고 다르게 타겟 프라이스를 무려 $220로 잡았어요. 이거는 앞으로 12개월 동안의 전망입니다. 1년? 네, 앞으로 1년. 그러니까 이것도 3월 24일 날 나온 글이잖아요. 그래서 $190인데 네, $220. 그러니까 지금 많이 안 오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오테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좀 더 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텐데 네. $220면 사실은 많이 안 오르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허멜이 익스펙트하는 것은 그러니까 특히 그 다른 여기서는 compares to its peers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즉 자기 경쟁사에 비해서 제일 그 갭이 앞으로 더 크게 벌어질 거다. 테슬라는 어떤 부분에서 볼륨에서, 즉 생산량에서, 네. 그다음에 프로피타빌리티에서, 그러니까 즉 이윤율에서. 점점 경쟁 업체들하고 갭이 further 될 거다. 더 커질 거다. 그것이 바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다. 그래서 모멘텀이라는 건데, 근데 또 부정적으로 본 데가 있어요. KGI 시큐리티라든지 베렌베르크 뱅크라든지 월프 리서치 뭐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운그레이드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바이에서 홀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인크리멘털리 점차적으로 증대하는 컨선이라는 거, 뭐에 대한 매크로 챌린지스. 그러니까 거시경제 챌린지, 그러니까 즉 테슬라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해주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미국에서의 지금 인플레이션. 이자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현금이 풀리는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이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2023년에 은행권들이 불안해지면서 발생했고, 은행권이 불안해진 이유도 사실은 이자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국가 채권을 산 것이 손실로 네.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네. 뭐 3,000% 잠깐 세는 거지만 그 한국의 은행들은 전혀 걱정 안 하죠. 한국의 은행들은 대부분 주담보 대출로 돈을 벌고 네,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이자율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런 부분들을 연동제, 네. 이자율 우리 변동제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고정 이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올라가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자를 유지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행들이 피해가 되게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여튼 여하튼 이런 네. 매크로 챌린지 때문에 바이에서 홀드로 투자 의견을 다운그레이드 했다라는 했어요. 거예요. 다운그레이드 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종합적으로 통계를 보면은 33개의 기관 투자자들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20개는 바이를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10개가 홀드고 홀드. 그리고 3개의 3개가 기업은 무려 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뭐 이러한 양극단의 바이어스 같은 표현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되냐면 평균 타겟 프라이스는 화멜 같은 건 $220라고 했지만 212.89달러로 지금 평균 값이 나왔습니다. 시나리오를 보시면 지금 33개의 레이팅을 갖다가 분석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 그림 보면 20개가 바이고 10개가 홀드고 3개가 셀이에요. 네. 그러니까 즉 3개 정도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 걱정하는 거죠. 홀드하는 쪽은 10개까지 홀드가 늘어났다라는 건 아까 한 3개 정도가 홀드가 늘어난 건데 홀드가 늘어난 이유는 매크로 챌린지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 대한 컨선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많이 오르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높게 평가한 거는 $300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로우로 가장 나쁘게 평가한 데는 $89까지도 89. 네. 여러분 89도 평가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는 평가하는 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근데 마이너리티입니다. 머저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를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큰 폭으로 오른다고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물론 $300까지 이것도 예외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중간값이 210이면 제가 보기에는 패트릭 험멜처럼 한 220 정도에 220. 형성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아까 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써주셨던 것처럼 올해는 주가가 많이 오르는 해라고 보기 어렵다. 테슬라의 실적이 좋아져도 테슬라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2026년 물론 거기에도 이제 매크로 컨선이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 많이 달려 있겠지만 2023년이 테슬라의 주가가 막 천정부지로 솟아서 막 2배, 3배 뭐 떡상하고 뭐 이런 일은 여기는 힘들다. 발생하기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테슬라의 내재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내재적 원인이 아니라 매크로 이코노미에 의한 부분, 즉 거시경제 요소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면 업사이드가 이건 저의 결론입니다. 네. 확실하게 리미티드 돼 있다. 업사이드가 마구마구 테슬라가 혼자 도개청청하면서 막 치솟고 올라가는 일은 테슬라 혼자 그렇죠.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쉽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이 이코노믹 다운턴이 지금 포텐셜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무조건 지금 다운턴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죠. 그쵸? 이것의 잠재적인 위험성들이 지금 가능성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어떤 기적처럼 예를 들면 다음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전쟁을 끝내겠다. 평화협정을 맺고 여기 기쁜 나머지 유럽에서 갑자기 보복 소비가 막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근데 물가도 막 내려가고 에너지 값들 선물 시장들 가격들 막 폭락하고 뭐 이러면서 뭐 특히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또 유럽의 밀을 빵을 책임지잖아요. 그렇죠. 밀가루를 식량. 책임지는 곳인데 이런 가격들 곡물 가격들 내려가고 또 영국도 지금 브렉시트 관련된 협상을 지금 EU하고 거의 종결 단계에 있죠. 영국이 물가가 뛴 것 같은 경우에도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서 스페인의 포르투갈의 그리고 뭐 그리스의 이탈리아의 신선한 야채가 매우 비싼 가격으로 수입되면서 뭐 이런 영국 말도 안 되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이런 부분에서 근데 이번에 협상이 끝나서 어느 정도 여기에서 가격의 키를 영국 정부가 질 수 있다라면 이러한 일들이 막 발생하고 좋은 일들이 미국에서도
피보톤이 없긴 왜 없어? 서프라이즈 그러면서 근데 이제 내릴래? 막 이러고. 뭐 이자율을 올리진 않고 제로 스텝으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유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면 이코노믹 다운턴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미중 갈등도 막 갑자기 막 또 시진핑이 막 미국에 가고 막 미국에 가가지고 서로 포옹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서로 우리 다 친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뭐 썰으라고 미국도 아니고 우리는 네. 경제적으로 그래도 우방이니 경제적으로 얽혀 설켜 있으니 그러면서 한국도 좀 숨통이 트이고 지금 잘못하면 미국하고 중국의 사이에서 찌부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찌부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막 극적으로 해결된다라면 업사이드에 있는 리미트는 풀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업사이드에 대한 왜냐하면 테슬라가 실적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펀다멘탈이 좋기 때문에 펀다멘탈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것을 전기차 시장은 아까 전에 UBS가 예측했던 것처럼 앞으로 26%, 뭐 50%까지 성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시장이 커지고 있고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전기차 시장이 디맨드가 있고 여기에서 펀다멘탈이 좋고 공장들을 계속 짓고 있고 공장들에서 램프업 구간으로 들어가는 규모의 경제에서 가파른 성장이 들어가는 공장들이 이제는 4개나 있고 물론 정확하게는 상하이 공장, 베를린 공장, 그다음에 텍사스 공장이겠죠. 왜냐하면 퍼먼트에 있는 공장 자체가 램프업되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워낙 작은 작으니까. 공장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주고 그다음에 리튬 가격이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 국면들을 유지해주는 환상의 조합들이 이루어진다라면 저의 예측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꿈과 같은 조건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거고 경제가 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사실은 훨씬 더 이런 것들이 극적으로 풀릴 가능성보다는 높기 때문에 이런 포텐셜 이코노믹 다운턴에 기인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막 치고 올라가는 일은 2023년에는 없을 거다. 근데 저는 이것이 오히려 뭐 매수에 좋은 시점일 수도 있다. 모아갈 수 있는. 모아갈 수 있는 아까 어떤 분께서 장기적으로 물론 이건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시면 경제 국면이 풀리고 테슬라가 2026년 2천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약속을 저는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지켜나간다라면 제가 예측했던 거는 한 $500 선이었는데 주가가 2026년에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일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저희의 오테라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 위험성이 사라지지 그러나 않죠. 그 가능성이 진짜로 2026년 $500가 가능해지는 500달러대가 가능해지는 그러한 시기가 오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추적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가 좀 그러니까 물론 일시적인 반등은 이번에 3월이 끝나고 한 4월 한 20일쯤 4월 15일쯤 발표하겠죠. 1사분기 실적을 그쯤 되면은 약간의 반등은 있을 거예요. 워낙 실적이 좋을 거라고 저는 예측하기 때문에. 그러나 리미티드 돼 있다. 업사이드가.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테슬라 1분기 실적을 분석을 해 보면서 주가 전망을 해봤는데 오늘 기록적으로 이렇게 역시 주가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제가 체크해 본 걸로는 155명, 155명이 라이브에 최고로 많이 들어오셨을 때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니까 저희가 이제 라이브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질문 지금 올려주시면 박사님이랑 더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자, 잭잭님이 마지막에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 언제예요? 라고 4월 며칠이에요? 라고 했는데 아직 확정된 건 네, 없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아마 4월 지나고 나면은 뭔가 네, 그 일정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도 라이브 중계를 탁 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새벽에? 아니에요. 아침 새벽에. 새벽에? 그럴 수 없어요. 좀 그날 오후에는 하는 걸로. 발표 난 걸 보고 그날 하면 그게 월요일이나 목요일이면 땡큐인 거고 그죠? 그걸 확인하면서 라이브를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실적 발표일이 확정되면은 저희가 또 찾아가지고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다른 분들도 저희 오테라 식구분들도 만약에 미리 한번 체크를 했다라고 하시면은 댓글이나 이런 데 올려주시면 저희가 공유를 하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카올람님은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자, LNF 에코 프로 이런 것만 샀어도 지금 만세를 불렀을 텐데 왜 테슬라의 목을 매는 건가? 백날 그래봐요. 주가는 부동한
잘 움직이지 않을 거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뭐 이게 아까도 저희도 말씀드렸잖아요. 박사님도 그랬고 다른 분들도 올해는 아마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어쨌든 실적을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테슬라의 이런 펀더멘탈이 더 단단해지는지를 체크해 보는 한 해가 돼야 되겠죠? 네네. 저희 그리고 또 테슬라에서 볼 때는 에너지 사업 부분도 정확하게 주요하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죠. 테슬라 메가팩. 미션 자체가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새로운 에너지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비즈니스도 대단히 중심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의 매출 실적도 사실은 좀 봐야 된다. 제가 사실은 지난 4, 4분기 그 월가의 발표 직전에 나왔던 월가의 예상 실적을 봤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는 에너지 사업 분야에 대한 분석 자체가 매출 분야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카테고리적으로도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올해 주가가 올라봤자 뭐 얼마 오르겠어. 이것도 오르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2026년, 2030년에 2천만 대, 제가 2026년 예측하는 것은 캐시 우드는 1200만 대를 예상하고 그쵸. 있고 저는 한 900만 대 900만 정도를 대 예상하셨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적인 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계획대로 정말 가고 있는지를 워칭하는 거 옵저베이션 하는 그러니까. 거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중요하죠. 들어요. 그래야 저희가 펀더멘탈 중심으로 해서 테슬라에 본다는 건 뭐냐면 워렌 버핏은 반대하겠지만 가치주로서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가치주로서 보고 있다라면은 이 가치주가 정말 그 가치의 그 기본적인 그 펀더멘털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잘 채워가고 있는지 생산 공정의 혁신에 의한 비용 절감들을 확실하게 해내면서 정말 소형차를 만들어내는지 소형차가 대량으로 팔리는지 소형차가 대량으로 팔리면서도 프라핏 레이트가 높게 유지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지 않으면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실패한다라면 테슬라의 주가는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고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실제로 테슬라가 그 약속들을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검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 말씀드리는 중에 저도 제가 이 실적 발표나 이런 일정들을 찾아볼 때 보는 자료를 하나 찾아봤어요. 그 사이에 그랬더니 요거 혹시 지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요거 하나증권에서 리서치 캘린더라고 해가지고 매달 나오는 건데 여기 보니까 일단은 4월 20일로 예상을 해놨네요. 여기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커서로 했는데 4월 20일에 일단은 테슬라 실적 발표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좀 바뀌기도 해요. 네. 그 주에 가서 좀 바뀌기도 하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그 체크해야 실적 발표 되겠죠. 이후에 그 어닝 콜을 하잖아요. 네. 그럼 보통 일론 머스크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고. 네, 그러면 일론 머스크 일정하고도 조금 조정을 해야 그쵸. 되기 때문에 네. 어 바쁘시니까. 네네. 이런 그래서 하루 일론님. 이틀 뭐 앞뒤로 전후해서 바뀌고 이런 일들은 네.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죠. 어쨌든 그 4월 20일 그 주에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리브스 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요거는 저희가 계속, 전 다른 컨텐츠에서도 전에 얘기해드린 거긴 한데, 2천만 대 생산은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는 저희 동영상을 여러분 오테라의 보게 것을 보시면은 해주시면 다시 보기에 보면은 앞부분에 그 2천만 대 테슬라가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인베스터 데이 때 발표했던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공장은 13개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 2천만 대 가려면 13개 정도의 공장이 더 필요한데 어떻게 이걸 확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다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의 주장이 아니라 테슬라가 발표한 자기 목표, 계획이었어요. 자기 계획이에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정말 그 약속 지키는지 그 봐야죠. 계획대로 되는지 관찰해보고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앞에 컨텐츠들을 조금 한번 다시 보게 해주세요. 리브스님. 자,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157분이 들어오셨습니다. 160까지. 야, 이렇게 저희 라이브를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매일 라이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박사님도 바쁘시고 저희 다 바쁘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슈퍼챗과 광고 이런 것들 많이 해주시면 저희도 라이브 매일매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변 분들에게 저희 구독자 상승률이 약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시 한번 3,000명 도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구독자 주변 분들에게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요. 저희 이 공간들 늘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 알리고 싶은 것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슈퍼챗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 좋았으면 끝나기 전에 슈퍼챗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제 4월 20일 그 주간에 나올 이 테슬라의 1분기 실적 예상을 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판매 대수는 확연하게 늘었고,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매출도 얼마나 늘었는지 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이익률, 프로필 레이트가 20%대를 유지하느냐. 네. 이러면 굉장히 좋은 호재다. 네. 그렇죠. 그럼요. 네. 호재다. 주가가 그 당시에 이제 주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쭉 오르고, 원래 그 다음 날 상식적으로는 프로핏 레이트가 지금 램프업 구간, 그 규모의 경제 그 구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대량 양상 체제를 램프업 구간이라고 하죠. 그 들어왔기 때문에 이익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사분기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가격을 대폭 인하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폭 인하했다는 것은 이윤율을 포기했다라는 거거든요. 일부. 그래서 많은 부분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윤율이 20%대까지 유지되면은 테슬라가 그 사이에 생산 공정의 혁신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확실하게 해줬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놀라운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오히려 이러한 효과가 저는 근데 드러날 것은 2, 4분기, 3, 4분기 때에 드러날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상하이 공장이 지금 3월 달에 셋업을 다시 해서 생산 공정이 바뀐 형태로 생산 라인들을 지금 재조정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재조정되는 2, 4분기 때는 무언가 비용 절감 효과가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날 것 같은데 벌써 나타났을까?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수치들을 좀 봐야 되겠고요. 판매 대수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해주신 생산공정 혁신 영상도 따로 저희가 내용을 이미 했으니까 영상이 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실적이나 좋은 프로핏 레이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거시적인 경제 환경이 어쨌든 지금은 너무 안 쉽지 좋거든요. 않다. 네. 쉽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가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왔다 해도 주가가 올해 막 $300 가기는 어려울 거다. 네. 그러면서 월가의 전문가들도 네. 대부분 평균적으로 210에서 $220 정도까지 네. 주가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죠. 네, 올해가 그 정도가 그냥 유지될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1, 4분기 실적을 보고 정말 놀라운 테슬라의 장점을 우리가 찾아낸다라면 주가는 업사이드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내일 애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이 금융주가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금융주의 시장이 악화될수록 테크주 쪽으로 또는 테슬라 쪽으로 쏠릴 수 있는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의 어떤 요소로 발휘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애플의 주가와 전망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애플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아요. 네, 애플은 우리나라 5위권 안에 들어가는 ETF를 제외한다라면 테슬라가 1위고 그 다음에 사실은 또 애플이잖아요. 그렇죠. 워렌 버핏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도 테슬라에 있는 주식은 하나도 안 사면서 애플은 계속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죠. 가치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네. 근데 사실은 요즘 GPT라든지 생성 AI 국면에서 애플의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애플 요즘 뭐 하고 있나 도대체. 그러니까요. 이런 요즘. 이야기들을 많이 들리는데요. 애플이 어떻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핵심 뉴스가 무엇이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노이즈가 무엇이고 시그널이 무엇인지를 오늘 판별할 퀘스천을 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퀘스천에 맞춰서 애플이 어떤 전략적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쓸 건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애플은 보시면 2023년 지금 초기는 요즘 주가가 올라가는 것, 이런 거는 애플이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크 디펜시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베런스의 보도에 따르면, 베런스 보도라든지 다른 곳에서 월스트리트저널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테크 이즈 더 뉴 헤븐이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지금 다 이게 왜 그러냐면, 뱅크가 터모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융주들이 아주 약세고 불안하다 보니까 테크 쪽으로 지금 쏠리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심지어 메타, 아마존이라든지 그리고 이 테슬라까지 이 테크 주식들이
상승했다라는 그쵸. 것, 많은 폭으로 물론 가장 테슬라가 많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만 구글이라든지 애플 또한 15%라든지 20%씩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네. 작년 말 올해 초부터 딱 동시에 다 같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네네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그 애플 자체의 펀다멘탈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들 좀 주의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시장인데, 근데 제가 가장 오늘 뒷부분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 애플의 현금 보유액을 보면은 이 지금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900억 달러 정도 있었거든요. 2022.1년에. 근데 또 늘었어요. 이야. 1114억 달러. 와. 이건 사실은 100조가 넘는 돈이잖아요. 100조가 넘는 돈이잖아요. 100조면은 그게 현찰로 갖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건 근데 어떤 영향을 주냐면 네. 높은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은행 즉 애플은 은행에서 대출할 일이 없는 돈 거죠. 빌릴 필요가 없죠. 돈 빌릴 필요가 없으니까 고이자, 그러니까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될 그런 가능성들은 전혀 없다라는 부분이죠. 다만 애플이 이제 걱정하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매크로 이코노믹 상황이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아이폰 구매를 갖다가 1년 딜레이를 시킨다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맥을 살려다가 고가의 컴퓨터를 살려다가 이걸 딜레이 시킨다든지 그렇죠. 또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들은 한축 소비 심리의 위축은 어쩔 수 없지만 기업 운영에 있어서 이거는 근데 사실은 미국 테크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데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들 엄청나게 자르고 해고하고 있습니다. 있고 네. 구글 같은 경우 메타는 조금 해고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다 해고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다 해고하고 있는데 애플이 해고를 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인당 매출 규모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인당 매출. 인당 매출이 애플 같은 경우는 240만 달러입니다. 근데 이게 직원 5년 평균하면은 1인당? 예, 직원 1인당 1년에 매출을 갖다가 240만 달러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30억씩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고부가 가치를 만든다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네. 테크 기업들의 이윤율이 좋다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5년 평균 210, 메타는 그거에 비해서 135만 달러, 5년 평균이 150만 달러죠. 작년에 이제 대폭으로 줄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해고를 하게 되면 아마 180만 달러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거예요. 하지만 200만 달러 이상으로 애플 수준까지는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기업들이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인건비를 줄이면 실적 발표할 때 프라핏 레이트가 올라가요. 그렇죠. 네. 프라핏 레이트가 올라가면 전분기 대비 전년도 대비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주가가 뛰었을 때 이들에게 장점이 뭐가 있냐면 또 다른 인건비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월급의 반은 현찰로 주고요. 월급의 반은 주식으로 줘요. 주식으로. 이건 근데 문제는 이건 테슬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테슬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월급 운영 체계를 똑같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직원들이 더 달라 그럽니다, 주식을.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되게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승시켜줘야 되는 숙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인건비를 절약을 할 수가 있고 그렇네요.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인건비 상승폭이 되게 큽니다. 그러면 이윤율이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 테슬라를 포함하여 가지고 있는 숙명이 뭐냐면 계속해서 주가를 올려야 프라핏 레이트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한 가지 좀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러게요. 알고 계시면 프라핏 레이트가 주가가 떨어지면 프라핏 레이트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즉 프라핏 레이트에 떨어져 가지고 주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프라핏 레이트도 떨어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에 있다. 그런 부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인 얘기들인 거고, 그래서 이 애플 주가를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왼쪽에 있는 건 6개월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 1년. 하단은 1년치를 본 거예요. 왼쪽은 지금 보시면 지난 6개월에서 가장 높은 고점을 지금 찍고 있고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대단히 6개월 동안은 지금 1년 동안을 비교를 해도 물론 최고점은 아니지만 작년에 있었던 8월이 되게 높았고 그 다음에 작년 4월달이 되게 높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대단히 거기에 3위로 육박하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갈 것이냐 아니냐는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애플도 장기 투자의 주식이라는 거고 단기 투자 주식이 아니라는 거라는 말씀을 좀 그쵸. 드리고 싶고, 이렇게 상승하는 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은행주들이 안 좋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돈이 이런 상대적으로. 섹터별로 분배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테크주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 현상. 이것 때문에 테크주에 대한 디맨드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식에 대한 디맨드가 크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다. 실적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애플의 실적을 봐야 될 텐데, 실적 보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될 핵심 질문이 뭐냐면 이 팀 쿡이 얘기했던 거예요. 팀 쿡이 뭐라 그랬냐면 애플은 2030년에 매출을 650억 달러 정도까지 그러니까 어기니까 뭐죠? 6,500억 달러. 빌리언이니까요. 그렇죠? 6,500억 달러까지 2030년 레비뉴를 높여내겠다라는 것이 팀 쿡의 계획이고, 자기는 그것까지 하고서 퇴사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팀 쿡이 있는 겁니다. 팀 쿡이 이 목표를 그러면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왜냐하면 그러게요. 2022년 작년 말 갈 때 거의 4천억 달러였어요. 그럼 여기다 2,500달러를 거의 더블로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1년 매출만 하는 거죠? 네, 연 매출이요. 연 매출. 연 매출이 애플이 작년에 3,940억 달러. 3,940억 달러인데. 예, 3,940억 달러인데 이거를 6,500달러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든다라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그쵸, 없습니다. 같이 가겠죠. 이건 펀더멘털이 너무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뭐냐면 매년 한 8%에서 9%씩 성장한다는 거예요, 매출이. 이렇게 돼야만 복리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8% 9% 매년 올라가야만 이 6,500억 달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2030년 애플이 만약에 6,500달러를 만들 수 있다라면 2030년으로 봤을 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애플의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즉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은 하우가 제일 중요하다. 그쵸. 어떻게 만들지? 3,940억 달러를 6,500억 달러로 만들 것이냐. 이거는 어떤 수순을 쓸 것이냐. 왜냐하면 아이폰만 주구장창 더 많이 팔아서 저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애플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2022년 작년 7월 기점으로 처음으로 애플이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아이폰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규제 당국에서 규제를 시작을 해요. 50. 그래서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사실은 49%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미국에서. 50% 넘어가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고, 당연하게 한국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은 규제 당국의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49%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시장 점유율을. 그렇네요. 그러니까 큰 시장에서, 최대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50%를 넘기는 것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만으로는 절대 6,500억 달러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만들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매출 다변화를 이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현재 애플의 이 레비뉴 브레이크다운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매출의 구조가 어떤지 그걸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애플이 지금 매출을 정말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2019년 매출이 2,600억 달러잖아요. 근데 팀 쿡이 아까 그 말을 했던 게 언제냐면 2020년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2,740억 달러. 근데 그러려면 6,500달러는 거의 2배예요, 2배. 예. 2배가 그러니까 2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매출 2배를 2020년에 앞으로 10년 안에 2배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야망을 얘기를 한 거고, 되게 과한 목표를 제시한 거죠. 그러게요. 정말 애플이, 저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면 중장기적으로 애플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펀더멘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의 2030년 2천만 대와 거의 맞먹는 그러니까요. 약속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애플이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 정말 그 길로 갈 수가 있다라면 애플 주가는 펀더멘털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제가 항상, 저는 주식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주식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장기적으로 펀더멘털에 하고 장기적으로는 같이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보십시오. 우선 진한 남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이폰인 거고요. 아이폰 매출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렇네요. 이것이 근데 애플에겐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오른 데에는 또 고가 상품이 프로가 들어가면서 또 오른 것도 있고요. 그쵸. 네, 프로가 들어가면서 오른 것도 있고, 비싸요. 그 다음에 아이맥이나
아이폰이나 그냥 그 아이패드 매출은 오르긴 오르지만 고만고만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뭐가 올랐냐면 서비스라고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맨 위에 있는 거 서비스. 네, 서비스가 꽤나 많이 늘었죠. 서비스. 그렇네요. 네, 이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애플 뮤직, 애플 TV, 애플 TV.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있을까요? 그리고 애플 이거예요. 이거부터 보면 광고예요. 광고. 네, 사실 광고 매출이 2022년에 무려 200억 달러. 오. 우리나라 돈으로 뭐죠? 20조인가요? 20조가 넘죠. 네. 우리나라로 광고로만 20조 넘게 벌었어요. 근데 여러분 광고는 프로핏 레이트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엄청 높겠죠. 거의 90%를 네. 육박하는 그쵸,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 했을 때 프로핏은 그냥 현금을 돈다발을 챙겼다라는 그쵸, 그냥, 거예요. 예. 근데 이게 2022년에 왜 그랬냐면 2021년 말에 여러분도 아시는 메타 이 추적 장치, 그러니까 애플 ATT라고 해서 애플 그 트래킹 트랜스퍼런스라고 하는 이 ATT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메타의 매출이 꼬꾸라지거든요. 급감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메타 돈 뺏어가지고 강도질한 거다 이거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앱 인스톨, 그러니까 앱 설치 광고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 그 싹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다가 게임 앱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 광고해도 전혀 전환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런 거 광고주들이 어딜 갑니까? 앱스토어로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앱스토어에 광고를 하자. 그냥 네, 그렇게 되는 거고 2026년 광고 매출 목표가 무려 300억 300억 달러예요. 달러.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높은 수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래서 지금 와이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Apple is an ad company now. 그러니까 즉 광고 회사가 됐다. 이 정도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 부분에서 이거를 높여내는 하나의 흐름 원인 중에 하나다. 네네. 그래서 서비스 부분 상승에서는 애플 TV도 있지만 애플 TV가 요즘 잘 되거든요. 애플 TV 여러분들 그 뭐죠? 미식 축구를 지금 NFL 뭐 거기가 아마존에서 하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미국 NBA 농구인가 뭔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스포츠 중계를. 네, 스포츠 중계를 하죠. 스포츠 중계할 때는 여러분 중간 광고 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애플의 광고 수익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빅테크들이 많이 스포츠 라이브 중계에 스트리밍에 들어가고 있고 이것 또한 광고 매출을 늘려내는 하나의 지점이다. 그래서 서비스 부분에서의 광고 매출도 늘어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분류를 하면 또 서비스는 뭐가 있냐면 요즘 한국에서 시작했던 애플페이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애플페이. 얼마 전에 네. 지난주에 게시됐던. 네, 이런 부분도 제가 나중에 분석을 할 건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개로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이 에픽 센터니까 이 진원지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전략 기지. 이건 아이폰이고. 아이폰. 그다음에 이 비치헤드는 뭐냐면 우리의 교두부들이에요. 어디를 침공해서 싸우는 거. 원래 애플이 하지 않았지만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비치헤드가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페이먼트 시장이 있는 거고. 페이. 그다음에 게임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 부분 뉴스라든지 뮤직이라든지 애플 TV 플러스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잘 모르시는 것이 지도예요. 매핑. 그러니까 그 애플에서 아이폰에서 지도 키면 후지잖아요, 한국은. 네. 근데 여러분 혹시 미국 가서 애플 지도 한번 켜보십시오. 미국에서 애플 지도 저 써봤어요. 그래요? 어떻든가요? 그게 내비게이션도 되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구글 맵보다 좋다는 평가가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이 맵도 들어가면 이것도 광고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법니다. 여러분들 구글 맵에서 광고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맵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애플의 맵이 훨씬 더 평가를 좋게 받고 있다라는 점. 애플 맵이. 그리고 지금 유럽 또한 대단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 아마 애플이 맵 시장에서 상당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내갈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벌려들이는 광고 수익도 또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사업 서비스도 하죠.
그래서 다들 요즘 아이클라우드 쓰시면서 돈 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특히 대부분 사진이나 동영상 저장 네.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금방 차요. 네, 그래서 아이클라우드의 부분은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해서 리커링 레비뉴, 즉 계속해서 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네. 레비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광고. 광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 교두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교두부들을 가지고서 매출을 창출을 하게 해서 매출을 늘려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하나 요 비치헤드를 살펴본다라면 그럴까요? 광고는 지금 저희가 광고 받고. 네, 광고는 지금 살펴봤고요. 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작년 8월에 보도했던 건데요. 잠깐만 지금 제목이 뭐냐면 잠깐만 언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애플페이 쓰기 애플페이. 시작했지? 아,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애플페이를 많이 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대대적으로 많이 쓰는 거. 한국은 지금 뭐 애플이 워낙 애플페이가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막 조금 지금 난리가 난 듯한 분위기지만 이미 예, 해외에서는 다 쓰고 있었죠. 보시죠. 시장 점유율이 2016년 보면은 10% 조금 넘었었어요. 네. 그런데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에서 꾸준히 올라갑니다. 와.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이폰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애플페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74%가 애플페이를 쓴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와. 한국이 빠져 있는 겁니다. 작년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한국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제 80%대까지 더 올라가는 높아지겠네. 거예요. 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와. 여기서 지금도 애플페이 한국에서 문제가 있는 게 카드사들이 되게 고통스러운 게 애플이 수수료를 높은 수수료를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플페이 할 때마다 애플은 돈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네, 아이폰이 지금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무려 2022년 기준에 애플페이의 그 보금 사용량을 네. 액티베이션 하고 있는 비율이 74%라는 거. 이건 애플에게 서비스 부분에서의 매출이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네. 부분을 얘기해주는 중요한 펀더멘탈 자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광고 매출이 늘어난다, 페이먼트의 매출이 늘어난다, 뭐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또 애플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한국은 별로 그 연관이 없는데 Buy Now, Pay Later 해가지고 BNPL 이라고 약자를 붙이는데요. 애플이 작년에 BNPL을 하겠다고 시작하니까 그때 신용카드 회사들 주가가 내려갔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지금 BNPL도 가져가고 있고 또 영국에서 몇 가지 은행 스타트업도 사가지고 대출도 해주겠다. 아, 금융 쪽으로 아예. 네, 그래서 물론 이것은 뭐 전 세계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허가권을 갖는 영국이라든지 유럽 일부 국가들, 미국 국가들에서 그러니까 간편 결제하고 간편 대출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페이먼트의 매출들을 은행, 그러니까 파이낸스 쪽에서 매출들을 늘려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교두부 중에 제가 표현을 하지 않지만 M1 칩과 M2 칩 이 부분들이에요. 네, 칩. 이 칩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에서는 그러니까 맥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맥북이라든지 맥북 에어라든지 또는 뭐 아이맥이라든지 이런 것의 매출 증가에 또는 아이패드의 매출 증가에 이제 전전히 기여할 수 있지만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게 핵심이 뭐냐면 네. 똑같은 퍼포먼스를 매우 적은 전기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퍼포먼스의 발열량도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SoC잖아요. 시스템 온 칩인데 SoC인데 애플이 개발한 그리고 TSMC에서 생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M1, M2는 지금 18개월 단위로 되게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있는데 M1이 나오고 그 다음에 M1 프로나 M1 맥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M2가 나오고 M2 프로하고 맥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네네. 예를 들면 M0로도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크기가 더 작아지면서 퍼포먼스는 되게 좋은. 좋은. 자, 이건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에어팟 또는 요즘 얘기 나오는 AR 글래스. 아, 그러니까 즉 지금 AR 글래스가 시장이 별로 좋지 않고 VR이 되게 시장이 안 좋은 이유가 이 그 메타의 VR 글래스는 사실 모바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시간 정도 쓰면 충전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정도 쓰면 다시 충전해야 되면 어디 밖으로 들고 나가겠어요. 밖에 나가서 AR 글래스는 너는 오늘 하루 종일 나가 있는데 2시간밖에 못 써. 그럼 안 가져가죠.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빌리티를 올리려면 전기를 적게 쓰는 칩이 필요하다. 사실 그래서 에어팟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오그멘티드 할 때 AR 할 때 저는 에어팟도 AR이라는 거예요.
오그멘티드는 뭐냐면 확장이라는 우리의 오감을 소프트웨어로 확장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AR 글래스는 눈이 볼 수 있는 것을 소프트웨어 파워로 확장시켜 주는 거고 AR 우리가 만약에 에어팟도 왜 AR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눈으로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지금까지 소프트웨어는 어쿠스틱으로서 조정을 했었던 건데 소프트웨어로 소리를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소프트웨어로 소리를 조정하다 보면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우리의 귀의 기능을 확대시켜 준 거고 이런 부분에서 이 칩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AR을 좀 더 얘기를 하면 저는 AR 그 다음일 거예요. 저는 AR 시장이 사람들이 지금 AR 나오면 애플 주가 오를 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제자 뉴욕타임즈 기사입니다. 어제자 기사인데 애플 내부에서 뉴 프로덕트에 대해서 레어 디센트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뉴 프로덕트가 나오면 애플 내부에서도 뭔가 우리 새로운 거 나오고 비밀주의에 있는 애플이지만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거야 하지만 내부에 디센트 비판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드문 경우 애플 역사에서 되게 드문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나오는 것도 이 그림 같은 거로 나올 거라는 거 고글 같은 렌즈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배터리도 어디 있냐면 허리에 차야 돼요. 허리에 차야 되면 얘가 이거 무슨 그러니까 이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AR 글래스는 구글에서도 한 번 냈었다가 욕 바가지로 먹고 그쵸. 왜냐하면은 카메라가 달려 있었는데 아니 스마트폰도 도찰할까봐 걱정하는데 카메라에 그쵸. 있으면 이 도찰의 위험성들 그쵸.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도 1차 때 실패했었고 그 다음에 2차도 작년에 뭐 8월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시중 테스트를 한다 그랬어요. 2차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언어로 엄마가 중국말을 잘하고 중국 사람인데 영어를 못해. 딸은 중국에서 살기 때문에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해. 그런데 딸애가 영어를 더 잘하기 때문에 영어로 얘기하면 엄마하고 중국말이 이렇게 자막으로 찍찍찍찍 찍힌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렇죠. 스마트폰에서 훨씬 잘하는 기능을 굳이 내가 눈을 보면서까지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AR 글래스가 뭐가 될 거냐면 시력 부분을 도와줘야 돼 소프트웨어로. 예를 들어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AR 글래스라든지 믹스드 리얼리티 중간 뭐 AR과 VR의 중간 단계 이런 것이 테스트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처럼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글 안경 스키 때 쓰는 이런 고글 안경 같은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이게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계속 있어 와가지고 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이거 말고도 홍채를 계속 인식하는 AR 글래스도 테스트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표를 더 던지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AR 글래스, 예를 들자면 꼈더니 그 사람의 안경을 이제 낄 필요가 없어요. 시력을 알아서 체크해줘서 시력에 맞게끔 렌즈를 바꿔준다든지. 그리고 막 태양빛을 보면 선글라스가 변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오면 돋보기가 되고. 가까운 걸 볼 때는 돋보기가 되고. 이러한 렌즈를 만든다라면 이러한 렌즈를 소프트웨어로 컨트롤링할 수 있다라면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저는 AR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고가래도 고가의 안경을 살 바에야 고가의 소프트웨어로 조절되는 그러니까 애플의 AR 글래스를 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애플은 그것을 할 수가 있다. 왜? 그것을 위한 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칩을 준비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채를 계속 인식함으로써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과학적인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홍채를 계속 인식하면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이구, 홍채로. 네, 홍채 인식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거에 했었어요. 갤럭시에서 과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잠깐 이때 없었는데 카메라를 내 홍채로 들이대면은 홍채로 건강 상태를 잠깐 보여줬다가 누가 그 카메라로 자기 눈 찍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계속 감시하는 카메라. 즉 애플이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의 특징들은 뭐냐면 외부로 바라보는 카메라보다는 내부를 바라보는 카메라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내부로 바라보는 카메라는 것은 저의 시력을 본다라는 거고 제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까운 것을 보고 있으면은 돋보기처럼 변하게 한다든지 먼 것을 보고 싶으면서 일반적인 안경이 변한다든지 또 제가 보고 있는 것에 제가 있는 것에 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온다라면은 여기를 선글라스처럼 좀 어둡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즉 저의 인간의 눈을 바라보는 카메라를 더 많이 갖고 있다. 이쪽으로. 네네.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올해 안에 이것이 이제 아이폰과 같은
빅체인저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빅띵이 될 것이다. 이런 사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올해 안에 나오기 어렵다고 봐요. 지금 이 뉴욕 타임즈 기사도 내부의 비판이 많기 때문에 올해 과연 정말 출시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 애플은 올해 안에는 빅띵은 애플한테 안 나온다는 얘기죠. 빅띵은 안 나오고 오히려 저의 주장은 뭐냐면 서비스 부분에서 매출을 늘려나갈 것이다. 그래서 애플의 실적을 볼 필요가 있지 자꾸 애플에서 빅띵이 나오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의 실적이 얼마나 계속해서 상승하는가 그거를 많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카 얘기를 좀 애플카가 하시면, 나왔습니다. 네. 애플카가 그러면 또 빅띵이 되지 않을까? 또 이 보도가 작년 12월에 나왔던 보도인데 2026년 정도 되면은 애플카가 나올 거다. 가격은 한 10만 유로 정도 해서 10만 달러 정도 해서 한 1억 정도 해서 나올 거다. 그래서 커스텀 칩도 있고 하지만 셀프 드라이빙 모드는 런칭할 때 없을 거다. 이런 보도들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애플카의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CES에서 한번 뭐 그전에 한번 공개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쁘게 애플카의 디스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거 봐서 자동차용 소프트웨어를 애플이 만들고 있고 나오는데 저는 이것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애플 우선은 첫 번째로서는 생산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 뉴스 볼까요? 폭스콘에서 이거는 언제 뉴스냐면 3월 17일자 뉴스. 네. 올해 3월 17일자 뉴스 보시면 폭스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폭스콘이 여러분 EV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어떤 주 이름은 제가 까먹었네요. 그 주에 가서 원래 로드타운인가 뭐 하여튼 뭐 있었던 자동차 공장을 인수를 해요. 인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자기네들이 거기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두 가지 썰이 있죠. 폭스콘 스스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테슬라랑 경쟁하려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애플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폭스콘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EV가 harder to build than iPhone. 그러니까 만들기 어려워. 만들기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 여기 있네요. 로드스타운 여기에 지금 공장 사가지고 지금 공장을 더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애플이라는 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어요. 네. 애플이라는 데 기대치가 있는데 애플이 자동차를 빠바방 냈는데 출시를 했어요. 근데 1년에 우리는 5,000대밖에 못 만들어. 우리 제2의 루시드야. 그럼 애플 주가 폭락합니다. 애플은 양산 체계를 갖지 않고서는 한 번도 출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플은 대중재예요. 애플은 대중재를 만드는 회사지 고급 누구의 럭셔리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품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가격이 비싸지만 대중재로서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지 절대로 그러니까 루비통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럭셔리 제품만을 만드는 럭셔리 브랜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차를 만든다고 하면은 최소한 연간 10만 대는 만들 수 있어야. 연간 20만 대는 만들 수 있어야 애플이 차를 선보일 거라는 거예요. 생산 체제를 그런데 갖춰야. 생산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를 볼 때는 폭스콘이라든지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현대기아차랑 계약했다가 현대기아차가 입 터는 바람에 한번 계약이 취소된 적이 있잖아요. 이 작년 1월인가 뭐 그렇죠. 그런 썰이 있었죠. 근데 워낙 애플은 비밀 유지 계약을 강하게 유지하다 보니까 저는 기아차랑 비밀 유지 계약을 다시 맺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대차는 애플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혼자 공장 짓고 만들 스타일이 아니라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폭스콘이라든지 기아라든지 또는 그 매그넘 뭐 소니의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는 그 캐나다의 기업이 있긴 하지만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 있으면서 뭐 만드냐면 벤츠의 AMG라든지 그 BMW의 M 시리즈, 아우디 S 시리즈 이런 이 버전업 시리즈들 있잖아요. 고급 사양 이런 걸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런 회사에다가 주문 제작을 맡긴다든지 거기랑 또 LG랑 조인트 벤처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에게 위탁 생산을 명확하게 하는 규모가 꽤나 잡히는 뉴스들이 나오는데 애플은 워낙 비밀주의라서 당장 나오진 않겠지만 저는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시그널 뉴스라고 봐요. 노이즈가 아니라 시그널 뉴스라고 보는데 폭스콘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애플카를 준비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애플카가 2026년에 양산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2023년이고 올해 뭐 2024년, 2055년 뭐 3년 정도 지나서 양산하기에는 3년 정도 지나서 예를 들면은 리비안처럼 루시드처럼 제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뭐 1년에 10,000대 소량 생산. 소량 생산을 했지만 애플은 절대 소량 생산하면 주가 폭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2026년도 사실은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그럼 2027년이나 2028년이 될 텐데 과연 이거를 생각하고 팀 쿡이 애플의 매출이 거의 2배가 뜰 거라고 저는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다. 오히려 서비스단에서 나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애플 봐야 되는 건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를 안 해갖고 왔는데 제가 죄송해요. 사실은 애플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어태치먼트 스트라테지라 그래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나쁘게 얘기하면 끼어 팔기예요. 네. 끼어 팔기인데 아이폰을 사는 사람 중에서 에어팟을 사는 사람이 많고 아이폰을 사는 사람 중에서 애플 워치를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에어팟은 당연히 매출이 크고요. 애플 워치도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객단가라고 하죠. ARPU. 아이폰의 ARPU를 갖다가 에어팟과 이거랑 매치하는 애플 워치까지 한다라면 이것이 크게 증가했어요. 와,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아이폰을 사게 되면은 워치까지 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어팟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경향성들이 매년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애플의 한 축이고요. 두 번째는 애플의 서비스 분야의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 페이 부분, 그 다음에 애플 맵,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광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매출을 추동하는 거고 또 아까 전에 따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몇 가지 클라우드는 있었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말했던 애플에 너무나도 많은 현금 보유액이에요. 보통 시가총액의 10% 정도는 주식으로서 보통 우리가 M&A를 하면은 어떤 기업을 살 때 현금도 주지만 그 자사의 주식도 좀 주거든요. 근데 보통 가장 적절한 M&A에서의 자사의 주식의 규모는 최대한 줄 수 있는 규모는 시가총액이 10%라는 거예요. 근데 애플의 주가에 지금 시가총액 10%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애플은 그 시가총액 10%도 필요 없을 정도로 현금 보유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애플이 반드시 몇 가지의 기업을 살 거라고 봅니다. 이 소식이 아마 애플의 주가를 또 부양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비스 분야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지 하드웨어 부분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분야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애플이 만약에 B2B 사업으로 클라우드 사업에 지금 들어가려고 한다. 클라우드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클 거니까 아무리 요즘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도 저는 세일즈포스 같은 데를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살 돈이 있거든요. 충분하죠. 네, 세일즈포스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떠오르는 것은 애플도 지금 전략적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AI 기업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I 기업을 사서 이걸 어떻게 아이폰에 인테그레이션 시킬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앱 스토어에서 가능하면은 요즘 뭐 지난주에 이제 발표했지만 오픈 AI에서 플러그인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자꾸 이 앱에 기존 전통 앱에다가 플러그인을 붙인다라는 거거든요. 이 플러그인을 통해 가지고 매출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앱스토어에서 지금 안 잡히는 부분인데 아마 이런 부분이 애플에게는 좀 골칫거리가 될 거고 그래서 아마 애플이 저는 AI 기업을 사들일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네. 그래서 AI 기업을 사들이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확장하기 위해서 세일즈포스 같은 데를 사들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거 다 뭐예요? 서비스 영역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영역에서 매출을 증대를 확실하게 가져올 거고 하드웨어는 객단가를 높이는 방향. 어태치먼트 스트라테지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애플이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퀘스천 어떻게 2배 매출 2배를 만들 거칠게 얘기해서 매출 2배를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그래서 이런 뉴스들 즉 서비스 분야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들은 애플 주가의 호재로 저는 작동할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애플 주가도 당연하게 리스크가 있겠죠. 그렇죠. 이 리스크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바로 중국 리스크입니다. 차이나. 그러니까 다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가장 큰 리스크가 중국 차이나 그러네요. 리스크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기별 애플이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애플은 미국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려고 한대요. 애플을 너무 좋아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반미 정서에 연결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 점유율도 이 정도면은 지금 여기에 삼성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중국에서 죽었죠. 근데 이 엄청난 규모의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전체 애플의 매출 중에서 약 20%가 여러분들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 시장이 날아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타격이잖아요. 네. 5분의 1이 날아가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 애플의 운명이 그러니까 애플이 그러니까 어떻게 중국의 운명과 엮여져 있는가? 이게 언제 기사냐면 파이낸셜 타임즈에 1월에 나왔네요. 네, 올해 1월에 나왔던 기사를 제가 분석을 한 건데, 여기 보면 여러분 자꾸 뭐 지금 탈중국한다 지금 애플이 그래가지고 인도에다 공장 짓는다, 베트남에 공장 짓는다 그러는데 이게 쉽게 못해요. 보십시오. 그렇죠. 95%의 아이폰과 아이패드하고 맥과 에어팟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네. 그럼 하루아침에 공장 못 뺍니다. 지금 아이폰이라든지 에어팟이라든지 맥이라든지 아이패드가 지금 중국에서 생산되는 양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근데 그럼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납품업체들까지 끼면 이 공장만 철수해서 돼서 될 일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폭스콘 공장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공장에 부품을 내는 업체까지 다 나가야 되려면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한꺼번에 그리고 빼면 중국 정부가 가만두겠어요? 반미 정사 일어나서 매출 시장도 죽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장기간에 걸쳐서, 예를 들면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일부를 갖다가 지금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인도에서도 만들 거겠다는 거잖아요. 저가형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사실은 저가형 아이폰이 아니라 인도에서 하는 것은 지금 이 애플이 뭘 하려고 하냐면은 아이폰 리스 사업을 하려고 해요. 사실 지금 아이폰 리스 사업을 하고 있죠. 어디서? 통신사에서. 그렇죠. 아이폰 미리, 휴대폰 미리 사고 월로 이자율을 내면서 우리가 비싼 이자율 내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그거 이자율 따져보지도 않고 사는 경향이 좀 있는데 사실 이거는 통신사가 하고 있는 건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직접 하겠다. 아이플이 직접. 네,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이 중국하고 다르게 이 구매력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폰 확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형 모델로도 안 되고 활부 금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삼성전자도 택하고 있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활부 금융까지 아예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많이 묶여 있다. 그래서 쉽게 탈중국은 안 일어난다.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미중 갈등이 강해질 경우에는 애플이 직격탄을 맞게 돼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애플하고 테슬라가 가장 큰 손해를 볼, 미중 갈등이 강화되면, 이거는 이 비율을, 이 도표가 말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 애플 주가가 언제 떨어지냐? 미중 갈등이 강화될 때. 그것이 애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할 때 애플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 충분히. 이 리스크는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장밋빛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또 언제 기사냐면 3월 25일 3월 기사예요. 25일, 그러니까 얼마 지난주 전이네요. 토요일 기사인데 뭐라고 했냐면, 팀 쿡의 얘기하기를 칭찬했던 애플은 중국하고 동맹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심비오틱. 동맹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중국하고 운명이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탈중국 뉴스를, 그건 제가 보기엔 반쯤 노이즈예요. 애플이 탈중국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 많이 나잖아요. 이건 반쯤은 노이즈라고 보셔야 돼요. 탈중국이 쉽지 않다라는 거고, 애플은 이렇게까지 지금 묶여 있고 이러한 부분들, 애플 카를 생산할 때든 애플 뭐 AR 글래스를 생산할 때든 좀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제가 애플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여기에서 핵심 질문은 다시 돌아가면 이거다. 핵심 질문은 어떻게 6,500억 달러를 매출을, 연간 것인가? 매출을 애플이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의 핵심은 서비스 부분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이폰에 있어서의 어태치먼트 끼어팔기. 그러니까 끼어 팔기. 끼어서 파는 것 같은. 끼어 파는 건 아니지만 네, 끼어 파는 것 효과를 같은. 내는. 즉 애플 워치하고 에어팟이 함께 매출이 올라가는. 네. 뭐 이런 식의 묶음 판매 형식이 하나의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다양한 부분들, 페이먼트 시장들, 그 다음에 맵 시장들, 광고 시장들,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미디어 시장들,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애플은 필요하다라면 돈이 많기 때문에, 현금이 많기 때문에 좀 써야 될 현금이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할 거다. M&A를 할 거다. 여기에 저는 클라우드 사업이 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일즈포스 같은 이 정도의 규모의 기업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는 애플의 주가를 부양할 거다. 왜? 서비스 부분의 매출을 늘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애플 글래스라든지
애플카라든지 뭐 애플카라든지는 조금은 2030년까지의 핵심 전략이 아닐 수도 있다. 물론 이걸 위한 M1 칩과 M2 칩이 준비되고 있지만, 자 이거는 자동차에도 쓰일 수 있겠죠. 자동차에도 쓰일 수 있거나 AR 글래스에서 사실은 메타를 넘어설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는 아직까지는 정답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눈에 도움이 되는 오히려 애플의 헬스케어 쪽 이런 비즈니스가 커질 수가 있고, 또 애플이 인수한다면 저는 헬스케어 쪽 비즈니스를 인수를 또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카카오가 헬스 사업에 뛰어들면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당 측정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기계, 이걸 카카오가 만들어서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디지털 헬스케어, 그러니까 헬스케어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이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애플이 M&A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서비스 부분의 성장들, M&A 성장들, 그러니까 M&A 어떤 여부들, 이런 부분들이 애플 뉴스의 시그널이고, 애플 뉴스의 시그널과 노이즈를 가르는 것은 바로 2030년까지 6,500억 달러의 매출을 내겠다라는, 거의 2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팀 쿡의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는 펀더멘탈을 조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애플이 워렌 버핏도 이런 거 보고서 같이 주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펀더멘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빅띵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다. 네. 애플 글래스, AR 글래스나 애플카 이런 거에 현혹되기보다 실제로 서비스나 매출이나 이 기기들이 어떻게 팔리는지, 그런 매출들이 더 올라가는 게 결국에는 팀 쿡이 추구하는 계획의 중요한 축인 거네요. 서비스 부분이 지금 되게 크게 올라가고 그쵸, 있잖아요. 서비스 매출 보더라도. 그래서 서비스 부분이 크게 올라가는 걸 봐서라도 저는 이 부분이 포션이 훨씬 더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또 큰 위협은 역시 중국이다. 중국과 사이가 안 좋으면 애플은 끝장이다. 예. 심지어는 25일 날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3월 25일 날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우리는 동맹 관계다. 동맹 관계다. 애플은 중국과 동맹 관계다. 네. 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죠? 네, 네. 현실이라는 거. 아, 알겠습니다. 와, 애플에 대해서 싹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